네, 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스포츠 생활 14강, 농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스포츠 생활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 대인 관계를 형성한다입니다. 중단원 스포츠와 경쟁에서 이전 시간에 축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본 시간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경쟁의 의미와 가치 시간에도 마찬가지 같은 학습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학습 목표는 우리 야구, 배드민턴 종목까지 이어서 같은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도 기본적으로 5명이서 하는 팀 스포츠로서 어, 경기의 승패를 위해서 팀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여기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농구라는 종목을 배우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내면화시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선생님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농구에 관련돼서 우리 농구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구의 어떤 농구의 시초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농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농구는 전통적인 어떤 육상이나 뭐 축구나 골프나 이런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종목과는 달리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 발생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프로 스포츠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농구는 189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 소재 YMCA 체육학교 교사인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에 의해서 처음에 창안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겨울에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 농구라는 종목을 이제 생각을 해내셨고 이때 정한 규칙이 현재 농구 규칙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스미스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겨울이 길어서 야외에서 미식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격렬하게 몸을 부딪힐 수 있는 경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초기에 시행됐던 농구는 실내 벽에 빈 복숭아 바구니를 달아놓고 축구공을 던져 넣었다가 꺼내곤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서 100명 가까운 학생이 참여해서 경기를 한 고등학교도 있었다고 하고요. 바구니를 걸어놓은 2층에 있던 관객이 골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농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농구 명칭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1891년 이 개발될 당시에는 농구라는 명칭이 없었고 1892년 한 학생이 선생님이 그 네이스미스 박사셨으니까 네이스미스 볼로 제안을 이제 했지만 실제로는 그 복숭아 바구니를 사용한 스포츠니까 피치 바스켓볼로 하자, 복숭아를 의미하는 이렇게 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1921년 바스켓볼로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 국가 일부에서는 그 상자를 뜻하는 상자 농자를 써서 농구라는 용어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네, 농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봤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농구는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스포츠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1980년에 농구 대잔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 이렇게 짧은 영상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당시 농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고 지금도 인기 스포츠로 프로리그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농구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번 농구 시간에 여러분이 좀 선생님이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농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가 당장 거기에 있는 기술이나 뭐 심판법이나
어떤 전술 전략을 적용하기가 평소에 농구에 흥미가 있었던 학생이 아니라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그리고 앞으로 야구도 배우고 배드민턴도 배우고 하겠지만 경기를 또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TV 채널에서 어떤 경기 중계가 이루어질 때 오늘 배웠던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이해하고 볼 수 있으면 선생님은 그걸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구 경기 인원은 5명이서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이고요. 교체 선수는 7명까지 둘 수가 있고, 경기 시간은 10분씩 총 4번을 진행해요. 이걸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피리어드가 끝난 뒤 이제 동점인 경우, 다 끝났는데도 동점이면 5분의 연장전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요. 이제 전반과 후반, 1, 2피리어드 사이, 3, 4피리어드 사이에는 이제 2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중간 휴식 시간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 사이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전반과 후반을 나누게 되는 그런 중간 시간인데, 이때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기장에서 그 실제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방문했다면 요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 사이에 이제 간식을 좀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경기 시작 방법은 1피리어드는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공격권을 결정하고, 이후 각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는 다음번에 그 소유권 자격을 갖고 있는 팀이 센터 라인, 중앙선, 연장선 밖에서 드로인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것은 공을 다루는 중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주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뭐 키킹, 발에 공이 맞았다든가, 트래블링, 공을 들고 여행을 떠난다. 트래블이 여행이잖아요. 공을 원래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공을 들고 3보 이상 움직인 경우를 트래블링이라고 할 수 있고, 더블 드리블, 공을 바운드 드리블 하다가 다시 캐치 잡았다가 다시 드리블하는 경우, 이런 걸 더블 드리블이라고 하고, 3초, 8초, 24초 룰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 규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규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농구에서 이제 파울이 있는데, 파울은 퍼스널 파울도 있고 이제 테크니컬 파울도 있고, 또 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생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볼 텐데, 퍼스널 파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중에 상대 선수를 밀거나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서 이 상대팀의 경기 진행을 이제 방해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킹은 이제 몸으로 선수를 막거나, 차징, 몸으로 밀치거나 뭐 밀치는 동작, 하킹은 이제 쳤을 때, 그 다음에 푸싱은 밀었다, 홀딩은 잡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공격을, 또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파울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파울에는 슛 동작에서는 이제 뭐 자유투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팀 파울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경기 중에 그 1피리어드당 5개 이상의 반칙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팀에게 슛 동작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유투를 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은 테크니컬 파울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테크니컬 파울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기 외적으로, 경기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뭐 심판에게 항의를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수가 뭐 좀 지나치게 어떤 거친 언행을 한다든가, 이런 때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은 이제 스포츠맨십을 어기거나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경기 상황 중에 그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파울을 했을 때 이제 주는 파울이 되겠습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주로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이 주어지게 되고,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은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주는데, 요 내용도 만약에 슛 동작에서 고의로 다리를 잡거나
고의로 굉장히 강하게 몸을 밀쳐서 슛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슛이 성공이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개의 자유투를 주고 공격권을 주기도 하는 뭐 그런 복잡한 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퍼스널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과 같은 이런 파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심판의 수신호 4개만 선생님이 엄선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4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트래블링은 공을 들고 드리블을 하지 않고 이제 뭐 3보 이상 움직인 행위를 트래블링이라고 하고, 이것은 파울이 아니라 바이올레이션. 그래서 트래블링을 하게 돼도 이거는 그 자유투를 주는 상황은 없고 공격권만, 상대편에게 공격권만 넘어가게 되는데 뭐 팀 파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올레이션, 그냥 단순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팀 파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격권만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더블 드리블 마찬가지, 공을 드리블하다가 잡고 다시 드리블하면 더블 드리블이 되는 거죠. 드리블하고 가다가 멈췄으면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하고 가다가 공을 잡았으면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규칙이 기본적으로 농구에 있는데, 이런 그때 다시 드리블을 했다면 더블 드리블이라는 바이올레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 위쪽에 있는 두 그림은 바이올레이션에 관련된 그림이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은 퍼스널 파울에 해당되는 건데, 뭐 상대 선수를 밀었거나 상대 선수를 잡았거나 이런 파울 모양 자체가 모습이 그렇게 보이죠? 이것이 이제 퍼스널 파울을 했을 때 심판이 어떤 신호로서 뭐 몇 번 선수가 푸싱을 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신호가 이제 눈에 익으면 경기 중에 심판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 이런 동작들을 해서 상대팀 또 그 경기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경기 상황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심판에게 불손한 말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다. 자, 요것은 이제 경기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와 상대 팀 선수와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 선수와 심판과의 어떤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 선수가 그 페어플레이나 스포츠맨심에 어긋나는 그런 불손한 말, 그러니까 좀 거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테크니컬 파울이 되겠습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상대팀에게 2개의 자유투와 공격권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유투를 주는 개수에 대한 부분은 또 그 우리 규정집에 보면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수비를 하면서 슛을 하는 상대팀 선수의 몸을 잡았다. 어떻게 되는 거죠? 슛을 하는 상대팀 선수의 몸을 잡았다는 거는 고의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스포츠맨십 라이크 파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팀에게 2개의 자유투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비를 하다가 고의로 공을 발로 찼다. 이것은 이제 키킹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규칙 위반, 바이올레이션이지 파울은 아닙니다.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공격권만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경기 상황에서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농구는 정말 그 만 가지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전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뭐 지금도 꽤나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 뭐 12가지 정도의 전술 전략, 또 수비까지, 수비와 공격 전술, 팀 전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는 2인 패스와 드리블 연습 게임 방법이 있는데요. 2인 1조로 이제 모둠으로 서로 패스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장애물이 서 있으면 드리블을 해서 통과하고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면 이기는 연습 게임. 그러니까 2대1 패스를 하면서 전진한다. 이런 연습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올림픽 게임 선생님도 참 학창 시절에 많이 했었는데요. 골대 근처에 여러 지점을 정해서 순서대로 슛을 해서 모든 지점에서 골을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고요. 자, 슛과 리바운드 연습 게임은 3인 1모듬을 짜서 슛, 리바운드, 박스아웃을 연습한다. A는 자, 사진을 보시면 A는 패스와 리바운드, 패스하고 나면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거고, B는 받으면 슛을 하는 거고, C는 그 B가 받으면 슛을 못하도록 수비를 하고, 또 슛을 쏘면 박스아웃은 뭐냐면 다른 선수가 리바운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 리바운드 구역을 지키는 행위를 박스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골대를 바라보면서 상대 선수를 등으로 이제 막아주는 그 리바운드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등으로 막아주는 수비를 하는 것을 박스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경기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면 슛은 바스켓,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걸 슛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프슛이나 레이업슛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리바운드는 림 또는 백보드를 맞고 나오는 공을 잡는 기술로 공격수를 등지고 공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뭐 키가 크다고 리바운드를 무조건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이 오는 속도와 방향을 보고 어디로 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박스아웃, 다른 선수가 리바운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하는 사람이 리바운드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는 바스켓을 향해 공을 던지는 기술이 아니고, 자, 상대 선수, 우리 같은 편 선수를 향해 공을 던지는 기술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전신을 이용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잠깐 요거,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바스켓이 아니고 선수. 이렇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어눌한데요. 자, 체스트 패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료에게 공을 보낼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바운드 패스는 상대 선수의 자세가 높거나 상대 선수가 점프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바운드 패스는 공이 이동하는데 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아무도 없는 안전한 상황이라면 체스트 패스를 하는 게 필요하고, 수비 선수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 바운드 패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블은 공을 바닥에 튀기면서 이동하는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항상 앞을 보면서 수비수를 확인해야 공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멋있는 드리블로, 이제 레그스루 드리블은 다리 사이로 공을 통과시켜서 상대가 이 공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손을 닿으려면 이때 신체를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울이 일어나게 되니까 가운데 다리 사이로 드리블을 할 경우에 이제 수비수가 공을 쉽게 뺏을 수 없게 될 거고요. 프런트 체인지, 그러니까 그 드리블을 하면서 공격 방향을 확 바꿔줄 때 오른손 드리블을 하다가 왼손 드리블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 선수를 또 따돌릴 수가 있으니까, 드리블은 기본적으로 공을 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전진하거나 또 상대 선수를 피해서 가기 위한 방식으로 드리블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격 전술을 한번 살펴보면 속공이라는 전술이 있는데, 상대가 수비 형태를 갖추기 전에 빠르게 전진해서 골을 성공하는 전술을 속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공을 가진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하게 되고, 다시 이동해서 패스를 받고, 세 번째 선수가 와서 패스를 받고 주고, 1번 선수가 다시 골대까지 가서 2번 선수가 준공을 받아서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3인 속공. 그래서 2명이 사이드에 있고 1명이 중앙에 있어서 중앙으로 전진한 이후에 1번과 3번이 양쪽 사이드로 진행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3인 속공이라고 합니다. 3명을 최대로 활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의미죠. 농구는 5명이 하니까 나머지 2명은 뭐 할까요? 나머지 2명은 따라가면서 이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다시 다른 전술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을 멀리 던져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을 멀리 던져주는 아웃렛 패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오버헤드 패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버헤드 패스 머리 뒤로 넘겨서 또는 체스트 패스로 이제 아웃렛 패스, 상대 선수들의 머리 위로 다 넘겨서 우리 동료에게 길게 패스하는 방법을 아웃렛 패스를 이용한 속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에는 수비 선수가 없으니까 바로 가서 슛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속공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자, 농구에서 슛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역회전, 그 공에 회전을 줘서 던져라. 그래서 원핸드 슛이던 투핸드 슛이던 슈팅을 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볼의 회전, 역회전이 일어나도록 던지는 것, 스냅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회전을 줘서 던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할 때 뭐 자유투나 뭐 점프슛이나 레이업슛 등등을 할 때 이런 역회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슛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무회전 공은 백보드로 날아갈 때의 입사각과 튕겨 나갈 때의 반사각이 거의 같아서 공이 멀리 튀어나간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면은 그대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튀어나가는 거죠. 회전이 없다면요. 자, 그런데 역회전이 걸려있다. 그러면 백보드에 맞고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보드에 맞으면 바닥 쪽으로 튀어나게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커지게 되니까 여기서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곳을 맞아도 들어가고 좀 더 낮은 곳을 맞아도 들어가는, 이렇게 돼서 슛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방금 전에 3인 속공과 2인 속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속공에 의한 공격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먼저 속공은 두 사람이 빠르게 공을 주고받으며 이동해서 슛을 하는 것을 속공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선생님이 이 종목을 1시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바로 전에 시간 축구 시간에도 그랬지만 다소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체육에 이제 관심이 좀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의 설명이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계기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미리 또 이제 준비된 답안을 보면요. 2인 속공에서는 장점이 두 명이 패스를 통해 이동하는 가장 빠른 공격 방법으로 레이업 슛이나 뭐 점프슛을 활용해서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이제 동료와의 충분한 호흡이 필요한데 이제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제 스텝에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뭐 패스하다가 레이업까지 이어질 때 트래블링이 나올 수도 있고, 가다가 또 호흡이 안 맞으면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공을 놓치기도 하고요. 급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힘들게 리바운드 해가지고 막 앞에 있는 두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패스를 해서 두 선수의 호흡으로 공격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5인 그 경기를 할 때, 5대5 농구 경기를 할 때 패턴 플레이라고 여러 전술 전략이 있는데요. 상대가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천천히 공격하는 방법으로 약속된 움직임, 이 5명이 선수가 서로 약속된 움직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농구는 서로 5대5, 5명 대 5명인데, 여기 이제 뭐 4명으로 보이지만 5명 대 5명이 경기를 하는데, 네, 5명 대 5명이 경기를 하는데,
1대1로 막으면 결국에는 공간이 없어지는 그 슛을 하면은 거의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이제 아무리 공격을 잘하는 선수라도 만약에 이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앞에 세우고 점프슛을 한다. 그러면 팔을 들어서 맞기 때문에 이게 골대에서 골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구의 어떤 기본 전략의 목표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픈 찬스의 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라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공격이 수월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한 선수가 여기에 있다가 요렇게 와서 요 선수를 수비하는 요 선수의 진로를 막아주는 거죠. 예. 이 막을 때 주의할 사항은 미리 와서 내가 서 있는 거는 반칙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는데 가서 몸으로 치면 이제 차징 반칙이 선언될 수가 있죠.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가서 같이 움직여서 나는 그냥 갑자기 멈춰버리면 이 선수도 나를 치면 안 되니까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걸 스크린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컷인 플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팀이 이제 1대1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순간적인 움직임, 이 선수가 시선을 잠시 공 쪽을 바라봤을 때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이 선수를 싹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패스를 줘서 공격을 시도하게 하는 방법. 또 이 선수가 들어와서 이 선수가 또 수비를 바로 하면 바로 또 여기다 패스를 줘서 이 선수가 다시 공격을 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뭐 응용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은 굉장히 많은데 커디는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동료 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을 받는 패스를 받아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컷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패스와 캐치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축구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운동 종목 중에 축구보다는 좀 농구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요즘에 동호인 활동으로는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재에는 볼링이 나와 있지 않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볼링에 대한 컨텐츠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드민턴도 요새 자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내용을 보면요. 팀에 키가 큰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골밑 플레이, 뭐 당연한 거죠. 골밑 농구에선 사실 이제 신체 조건이 포지션별로 조금 특성이 다르긴 한데 가장 이제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선수가 이제 보통 그 센터 이제 5번을 맡게 되는데 팀에 키가 큰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골밑에서 패스를 줘서 상대가 수비를 한다 해도 공격 확률이 가장 좋죠. 골밑에 있으면 골대와 선수의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정확도 측면에선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팀의 장신 선수를 이용해서 이제 골밑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방법.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이동하면 패스를 주고 수비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까우니까 바로 슛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이솔레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립이라는 뜻인데 우리 팀에 이제 에이스가 있는 거예요.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또 빠른 선수들은 보통 또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제 농구에서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우리 프로 농구에서도 보면 뭐 이제 180이 절대 작은 키가 아니죠. 180대 선수들이 작은 키가 아니지만 이제 농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는 2m가 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작은 선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보통 이렇게 180, 90 정도가 되는 선수들이 이제 에이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드리블도 빠르고 또 슛도 굉장히 정확하고 뭐 이렇게 운동 신경도 굉장히 센스가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팀의 에이스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런 에이스들은 이제 1대1로 수비가 한 명만 붙으면 쉽게 따돌릴 수가 있는 거죠. 드리블을 이렇게 아까 봤던 그 프론트 체인지 드리블이나 또 레그 스루 드리블, 다양한 드리블 방법의 기술들을 갖고 있고 스텝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파고 들어갈 때 다른 선수들이 이 수비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부러 넓게 에이스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스가 파고 들어가서 뭐 레이업 슛이나
점프슛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농구 경기 상황과 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별로 우리 팀의 공격 전술을 만들어 보자.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 있다면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과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 상황은 우리 수비팀이 3위 지역 방어를 사용한다. 현재 동점 상황으로 경기 종료까지는 10초가 남아 있으며 공격은 하프라인에서 시작한다. 팀의 특성, 상대팀은 외곽슛에 대한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 팀에 비해 평균 신장이 작아 골밑에 취약하다. 보통 외곽슛이 뛰어난 팀은 평균 신장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곽슛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드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이 능력이 좋은데, 가드라는 의미 자체가 센터나 포워드보다는 이제 신장이 작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경향성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자, 우리 팀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최고의 센터, 장신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명 정도의 선수가 3점 슛이 굉장히 좋다. 상대 팀과 우리 팀의 경기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우리 팀의 전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골밑 플레이를 활용하는 방식, 센터를 이용해서 골밑 슛을 많이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가드, 포워드, 센터, 이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1번 선수의 역할은 이제 경기를 리드하는 포인트 가드의 역할이 되겠고, 리드라는 거는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 1번 선수를 중심으로 드리블, 패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선수를 우리가 이제 에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에이스. 네. 살림꾼. 네.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1번을 맞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슈팅 가드는 이제 포인트 가드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공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주로 이제 한쪽 코너로 이동해서 수비를 유인하거나 기회가 오면 외곽 3점 슛을 쏘는 거죠. 우리 팀은 그래서 3점이 좋은 선수가 있고 키가 큰 센터가 있으니까 골밑 플레이를 하다가 골밑에서 막힌다. 그러면 슈팅 가드한테 공을 줘서 3점 슛을 쏘거나, 또 3점 슛을 잘 쏘기 때문에 수비가 라인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앙, 골밑 쪽에 공간이 다시 나오니까 포워드들에게 다시 공을 패스를 해서 슛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슛은 3점과 골밑을 중심으로 시도를 하고, 그 시도가 잘 통하지 않을 때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면 되겠다라는 전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상대팀이 신장이 낮으니까, 작은 편이니까 골밑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몇 가지 또 수비 전략과 전술 볼 텐데요. 대인 방어, 1대1로 마크를 하는 맨투맨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별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상대팀의 외곽슛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 대인 방어를 주로 쓰는데요. 상대팀 코트에서 볼이 배급되자마자 1대1로 전담해서 밀착 수비하거나, 이걸 올코트 프레싱, 전 지역을 압박한다라는 용어, 압박하는 수비로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 공격권을 가진 팀이 프론트 코트로 넘어왔을 때부터 수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올코트에서 계속 1대1로 따라다니면서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상대팀 코트가 해서 공격을 넘어올 때는 그냥 그대로 뒀다가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1대1로 수비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죠? 체력의 안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올코트로 1대1로 전담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서로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크게 되면 뭐 당연히 슛의 성공률이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 팀이 지나치게 먼저 체력을 소비하게 되면 상대팀에게 공간을 내줘서 수비와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할 확률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이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좀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지역 방어에서는 2, 3 지역 방어. 자, 앞에 있는 숫자가 뭡니까? 3점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앞에 2명, 뒤에 3명, 자기 자리 지켜라. 지역 방어. 자, 요것은 외곽보다는 안쪽의 수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 선수의 키 큰 선수가 있거나, 아까 상대 팀의 경우에도 2, 3 지역 방어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왜? 외곽슛을 잘 쏘는 사람은 한 명 정도가 있었고, 그 상대 팀에 키 큰 선수가 있으니까 이 안쪽을 지켜야 되면, 아무리 키가 큰 선수가 있어도 이 2명이 협력 수비를 하게 돼서 더블 팀을 하게 되면 이제 공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사용했을 것 같고, 아무튼 2, 3 지역 방어는 상대 팀의 골밑이 강할 때 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3위 지역 방어는 상대 팀의 외곽이 강하다. 그래서 외곽 슛이라는 게 3점 슛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대 팀의 선수가 막 여기서도 쏠 수 있고 여기서도 쏠 수 있고 외곽 슛을 잘 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3점 슛이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곽 슛이 좋을 때는 3위 지역 방어를 쓰고, 골밑 슛이 좋을 때는 2, 3 지역 방어를 쓰는데, 또 혼합된 형태로 이제 상대 팀이 외곽과 골밑이 모두 강할 경우에는 1-3-1을 쓰게 됩니다. 앞에 1명, 중앙에 3명, 뒤에 1명. 그래서 골밑에서 전담으로 마크를 하고, 이 3명의 선수가 외곽을 방어하면서도 안쪽을 방어하는 형태. 이 단점은 이제 사이드 돌파와 사이드를 돌파한 뒷공간이 열릴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컷인 플레이에도 약하고,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절대적인 수비 전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 3 지역 상황에 따라서 상대 선수의 교체나 수비나 또 어떤 컨디션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다양한 수비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박스앤원은 상대팀의 에이스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한 명은 맨투맨을 하고 나머지는 박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 4명이 이제 수비를 박스 모양으로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각 지역을 막는 거고, 요 에이스를 맨투맨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이 선수는 이 선수가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또 이 선수가 일로 가면 뭐 돌아서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수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트라이앵글 2 같은 경우는 이제 맨투맨을 이제 2명이 하고 나머지 선수는 삼각형 모양으로 수비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상대팀의 득점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2명이 있는 경우에 2명의 맨투맨 1대1 대인 방어를 붙이고 나머지 선수가 지역 방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구의 공격과 연습 방법, 공격과 수비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농구 경기 예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서 심판의 판정은 사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심판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심판이 이제 기본적인 규정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상황마다 굉장히 놓치는 부분도 많고 경기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프로 심판분들도 선수들의 항의를 많이 받게 돼요. 본의 아니게. 예. 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판을 본다면 그분은 자질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열심히 본다고 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이제 농구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항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농구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선생님도 뭐 100%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룰북 보면은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아직은 뭐 다 못 외운 것 같고요. 뭐 계속 또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 하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적용을 하면 좋겠고요. 특히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붙어있고 빠르게 뛰어다니고 동작이 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는 건 또 기본적인 매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큰 설명은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로 주어지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네,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경기 상황 2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는 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수 감독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팀이 필요하겠고, 팀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은 경기 운영진의 역할을 할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경기 운영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좀 뒷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경기 방법을 결정해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경기 방법을 학교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경기를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기 시간을 이제 뭐 4피리어드까지 하면 너무 길 수가 있고, 한 피리어드에 10분씩 진행하면 여러분의 체력이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고, 경기 진행 방법은 선수 명단을 받고 경기 방법을 안내하고 양팀 선수와 감독이 인사를 한 이후에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경기장 중앙에서 각 팀의 5명의 선수가 정렬한 상태에서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경기 참여할 때 안경 착용은 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경을 쓰고 경기를 하다 다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뭐 점심시간에 하고 할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아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정말 제일 부상이 많은 그 어떤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농구인 것 같아요. 손가락 부상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에 항상 유의해서 하고, 또 그런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처음에 소개했던 뭐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이런 간이 게임을 활용한 농구를 즐기는 것도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경기 정리와 평가는 뭐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농구를 할 때는 시간도 측정을 좀 해야 되고, 경기 기록하는 기록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심, 부심, 경기 심판을 보면 이 작은 경기장에 3명이나 이제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3명의 심판의 역할이 이제 주심, 경기를 진행하는 최종 판정을 담당하는 주심이 있고, 부심은 주심을 보조하면서 이제 공격권의 방향이라든가 이 라인 선상의 아웃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게시원도 있고 경기 기록원, 의료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기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것도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4강 농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5강 야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